옹벽도 마찬가지긴 한데, 뭐 방수 배웠죠. 탱킹이란 말을 혹시 듣게 된다 그러면은 설계를 하다가 그 얘기는 지하 옹벽 바깥쪽에다가 보통 방수를 할 때 만든 어떤 방수 피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걸 이제 주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지만 아스팔트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걔가 끈적끈적하고 방수 성능은 되게 좋지만 긁으면은 쉽게 스크래치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호하기 위한 보호층이 필요하죠. 그래서 지금 보면 단면을 봤을 때 지하 옹벽 바닥이랑 벽체가 있고 그 바깥쪽에 탱킹 그 아스팔트 지금 방수를 쫙 발라놨고 거기 보호층이 있는데 이 경우는 지금 콘크리트 같은 걸 붓고 그리고 바깥쪽에다가 그 시멘트 블럭을 이렇게 쌓았어요. 그래가지고 얘를 지금 보호하는 거예요. 네, 요 경우는 지금 한 배수판 정도 바깥쪽에다가 배수판 정도 하고 그 다음에 바로 흙을 하는 경우 같아요. 예. 근데 또 방수벽이라는 것도 알아야 되는데 특히 한국에서는 되게 많이 쓰고 꼭 필요한 것이에요. 지하 주차장이라든지 지하 건물에 가게 되면 방수벽이 거의 있어요, 우리나라. 만약에 없다 그러면은 굉장히 안 좋은 건물이 화재가 반드시 생길 수밖에 없는데 방수벽은 일단 가정은 그 실내 쪽으로 지하 옹벽 면에 결로가 생긴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이유는 한국에서 보통 공사를 하게 되면 요즘은 다르지만 거의 최근까지는 요즘도 뭐 상당 부분 지하 옹벽 바깥쪽에다가 단열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그러면 바깥쪽에 안 했어요, 일단은. 근데 또 실의 용도가 뭐 창고라든지 사람이 사는 층이 아니라 뭐 주차장쯤 된다고 보자고요. 그럼 아무래도 그 지하 겨울이 됐을 때 흙 안에 그 지하 흙이 더 온도가 높고 그 외기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그 반외기로 이렇게 노출되어 있는 주차장이 더 추울 수가 있죠. 그러면은 옹벽 안쪽에 결로가 생기는 거예요. 물이 맺혀요. 그럼 거기서 밑에 곰팡이 같은 거 생기고 환경이 되게 안 좋아져요. 그래서 아예 그 어느 정도 그 결로된 그 물이 흐를 수 있는 공간, 준공이라고 그러는데 준공 공간이라고 그러는데 준공층을 놔두고 안쪽에다가 보통 시멘트 블럭 같은 거를 아니면은 시멘트 벽돌이라도 쌓아버리는 거예요. 걔를 방수벽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습기를 방지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물이 흘러도 그 벽 뒤에서 흘러다니게 되고 실내 쪽에서는 건조한 벽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얘가 방수벽이에요. 예, 그리고 그러면은 결로가 생기는 옹벽 쪽에다가는 발수 처리는 해줘요. 콘크리트 벽체다 보니까 그 안쪽에다 무슨 아스팔트 방수하는 건 아니고 그냥 표면에 있는 물이 구체 안으로 스며들지 않도록 발수층 정도 발수 처리 같은 것만 해주는 거예요. 침투성 방수를 해주는 거죠. 그, 자, 그다음에 슬러리월 우리가 배웠는데 슬러리월은 일단 흙막이 목적이고 안쪽에다가 옹벽을 치게 되면은 그냥 슬러리월 반대쪽에다가 거푸집 하나 대고서 콘크리트를 붓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슬러리월 자체는 옹벽의 거푸집 역할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옹벽하고 완전히 붙어버리는 거죠. 나중에는. 그리고 지수판도 여러분들이 그 국법, 콘크리트 국법 하면서 배웠는데 끊어치기 부위에 균열이 발생하니까 미세하게 그 틈새를 따라서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플라스틱 판을 지수판이라고 그래요. 먼저 지금 이제 슬러리 월 구체를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근데 안쪽에다 옹벽을 치게 되면은 한쪽에만 거푸집을 대고 그 사이에 보강근 넣고 그냥 콘크리트 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슬러리얼하고 만날 때는 슬러리얼 자체가 불균일하다 보니까 이런 어떤 그 경계부를 형성을 하게 되죠. 불균일하게. 그리고 이거는 지금 방수벽을 보여주는 건데 이렇게 그 콘크리트 옹벽이 있으면 안쪽에
결로 때문에 물이 이렇게 맺히게 되잖아요. 그리고 여기 발수처를 해서 물이 아래로 흘러가지고 여기 트렌치를 만들고 해서 이걸 따라서 집수정으로 흐르게 할 텐데 걔를 가리기 위해서 방수벽을 하나 쌓는다는 얘기죠. 실내 쪽에다가. 그리고 지수판은 이제 끊어치기 하는데 이렇게 수평면에다 꽂아갖고 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수직면으로 혹시 끊어치기를 하게 되면은 거기다가도 지수판을 이렇게 꽂아 놓는다는 얘기예요. 끊어치기 하는 부위에다가. 그리고 그렇게 해서 드디어 지하 구조물이 완성이 됐어요. 공격이. 그다음에 최저층 바닥을 볼 텐데 음, 그냥 온천부터 우리가 지정 아까 흙 다짐하고 그런 거 봤잖아요. 그 세석 다짐하고 그러는 거. 거기다 이제 기초판을 치는데, 비닐을 깔고, 버린 콘크리트를 한다 그랬죠. 그리고 보통 지하 구조물은 바닥판도 RC 구조물로 가게 되고요. 그래서 그림을 보면은, 이렇게 지정을 다지고, 거기다가 비닐층을 깐 다음에, 여기 비닐층은 따로 표현이 안 된 것 같아요. 그 위에다가 보강근 설치를 하고 콘크리트 판을 해서 지금 기초판을 만든 거예요. 이거가 하나 이제 일체된 걸로 한 게 여기 버림 콘크리트를 따로 만들었다라는 어떤 단면 표현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는 지금 그 일체형으로 지정하고 일체형으로 지금 바닥판을 만든 거로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경우는 바닥판을 위에다가 만들고 바깥쪽 그 아래쪽에다가 그 단열층을 깔고 다짐을 이렇게 지정을 다짐한 경우고요. 그 다음에 한국에서 되게 보기 힘들지만 그래도 조립식 목조주택이 있다. 그래도 보기 힘들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왜냐면 그 온돌바닥을 하다 보니까 뜬바닥은 거의 안 쓰는데 근데 서양의 어떤 전통적인 미국 같은 데서 많이 쓰는 목조주택 아니면 우리나라에서도 전통주택에서 마루 같은 경우는 바닥에서 떠 있잖아요. 마루가. 그래서 지정에 뜬 바닥이 있죠. 지하층 바닥이. 거기가 왜 떠 있냐? 그럼 그거는 무슨 역할을 하냐? 이게 결국은 거기서 바람의 공기가 이동을 하게 되는 거고요. 만약 공기가 이동하지 않게 되면은 공기가 정체됐을 때 곰팡이도 쓸 수 있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겨요. 환기가 돼야 돼요. 여기는. 그리고 하부로부터 습기 이동이 없어요. 그러니까 흙에서 올라오는 흙이 어차피 공간이 떠 있기 때문에 최하층 바닥으로 바로 이어져서 올라가지 못하죠. 썸탑 현상도 없을 테고. 대신에 실내 쪽에다가는 그 댐프루프 멤브레인을 설치를 한다. 결로를 막아주는 실내 습기가 침투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그리고 실내 물 사용이 많거나 지하수 침투가 많은 곳은 부채 위에다 방수층 배수판 등으로 해서 한다. 이건 단면을 보면서 얘기를 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지금 그 마룻바닥을 만든다 그러면은 보통 바닥에 지금 버름 콘크리트까지 치고 지금 지정은 다 다져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거는 이제 기초라고 보면은 그 위에 떠가지고 이렇게 마룻바닥이 있고 여기에 공기를 순환시키기 위해서 지금 치장 벽돌로 되어 있는데 여기 에어브릭이라고 벽돌처럼 생겼는데 사실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 그 그릴창이 있는 그 부재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꽂아 넣어가지고 여기에 그 마룻바닥 하부에 있는 공기층하고 외부에 있는 공기가 서로 드나들게 환기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든 그 바닥을 보여주는 거고요. 근데 이 경우는 그 목조 구조물이 아니고 그 콘크리트 고루 해가지고 뜬 바닥을 형성하는 경우를 보여주는데 굉장히 흔치 않은 경우예요. 그랬을 때 이렇게 단열층 들어가고 이런 단면을 만들게 되고 이치는 똑같아요. 이렇게 환기할 수 있게 만드는 경우. 최저층에 이제 물이 모여가지고 뭐 방수벽 뒤에서도 물이 모일 것이고요. 그리고 지하에서 올라오는 그 습기가 생길 수도 있고
지하 바닥층이 배수판 사이에 결로가 생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지하에 뭐 식당이다. 그래서 여기서 엄청나게 물을 많이 써가지고 그래서 또 물이 모이는 경우도 있죠. 그러면 여기 집수정을 통해서 바닥으로 빼준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렇게 뭐 지하에 있는 부엌같이 식당 부엌같이 굉장히 물을 많이 쓰는 경우는 바닥에 묵은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미리 배수판을 하나 깔아두고 쳐요. 그래서 콘크리트가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바닥 기초판이랑 벌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사이에 혹시 물이 침투하게 되면 그 물이 배수판 사이를 흘러가지고 집수정으로 모이게 이런 식의 단면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물을 많이 쓰는 그런 그 최하층의 단면을 그릴 땐 무브 콘크리트 밑에다가 이렇게 배수판을 까는 단면을 형성을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방수층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고 이거 한번 그림하고 볼까요? 이렇게 바닥하고 깔리고 벽체 사이에도 댐프 코스가 있어서 서로 이렇게 맞물리게 이렇게 해서 방수 처리를 해주는 거 봤고, 그 방수층은 비닐이기 때문에 비닐하고 비닐이 만나는 부위에는 이렇게 겹치게 하고 테이프로도 이렇게 붙여가지고 처리를 한다는 걸 아시면 되고요. 그 최하층의 단열층, 가장자리 처리에 대해서 우리가 단면을 통해서 볼 텐데, 지정하고 붙은 바닥, 지정위에 뜬 콘크리트 바닥에는 단열재 이제 당연히 사용을 하고 습기의 이동을 최소화하는 거예요. 그 습기에 강한 거는 그 압출 단열판이라는 거죠. 압출 말고 익스펜디드 EPS를 쓰게 되면 스트로폴을 쓰게 되면 스트로폴은 비드법 보호판이기 때문에 비드 사이사이에 공곡이 많으니까 물을 뿌리면 습기가 그 사이로 스며들거든요. 근데 아이소핑크 같은 압출 단열재는 습기가 들어가질 않죠. 그래서 지정이라든 지하에 묻히는 곳에는 그 XPS 압출 보온판이 좋아요. 그리고 지정에 뜬 목조 바닥 같은 경우는 단열을 처리를 할 때, 안면 같은 거를 많이 써요. 습기에서부터 자유로우니까, 바닥에서 떠 있기 때문에. 대신에 습기는 공기 중에 습기는 잘 이동할 수가 있잖아요. 모포형은. 물기는, 어차피 닿으면 굉장히 취약하지만 물기가 닿을 확률은 굉장히 낮고. 자, 그리고 바닥판 자체를 볼게요. 슬라브 자체. 국법별 바닥판은 우리가 이미 다 봤다고 보고요. 방음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층간소음 되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큰 문제가 되고 있죠. 옛날에는 그렇게 문제가 안 되는데 이제는 도시에서 사는 사람도 많아지고 집안에서의 머무르는 시간도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층간소음이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근데 굉장히 그쪽 면으로 법규라든지 공법에 있어서 신경을 굉장히 많이 안 썼어요. 한국 같은 경우는. 외국은 많이 쓸 수밖에 없는 게 목조주택이다 보니까 안 그래도 굉장히 시끄럽거든요. 그래서 방음 처리를 바닥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층간소음을 어떻게 줄일 것이냐에 대한 그 연구가 굉장히 이른 시기부터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소음을 이해할 때 공기 중에 소음하고 쿵쿵 울려가지고 구체를 통해서 전달되는 충격 소음이 있다. 두 가지로 나뉜다는 걸 이해를 해야 돼요. 자, 충격 같은 경우는 고무 패드 같은 걸 대가지고 흡수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공기 중에 소음 같은 경우는 조그만 공기셀이 많은 재질을 통해서 그 소음이 분절이 돼가지고 사라지게 하는 방법을 써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모포용 섬유질 같은 거를 써요. 얘가 단열 구실도 하게 되지만 모포용 섬유질 같은 경우는 이쪽에 소음 같은 걸 상상을 하시면 돼요. 막 소리 지르면은 우리가 그 음파가 공기 중을 타고 퍼지다가 그 소음 같은 걸 마주치게 되면 소음 안에 여러 가지 조그만 공기층이 있잖아요. 거기서 다 조그만 스케일로 퍼져요. 그래서 소음 반대쪽에 가게 되면은 아주 조그만 소리들만 스며 나오기 때문에 큰 소리를 전혀 느껴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포형 단열재를 소음 단열재로도 많이 활용을 해요. 안면 같은 거 아니면은 그 글래스 울 같은 거. 그리고 얘를 그 바닥판 밑에다가 깔든지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단열층을 보면은 얘는 이제 고무 패드 같은 거예요. 얘 같은 경우는. 그래서 얘를 어디다가 하냐? 지금 바닥판이 있는데 이 묵은 콘크리트 있으면은 이 위에 뭐 마루라든지 실내 그 바닥 마감재를 설치를 하죠. 그 밑에다가 그 충격 소음재를 까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애들이 아무리 쿵쾅거리고 뛰어놀더라도 얘가 이 구체랑 부딪히는 그 지점에서 충격을 흡수하니까 충격 소음은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밑에 바닥에 지금 단열재가 깔린 게 있는데, 그리고 밑에 천장이 있거든요. 천장 마감재가 있어요. 지금 무슨 천장 텍스 같은 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 경우는 여기에 지금 단열재가 있는데, 여기에는 단열 목적이 아니고요. 소음 단열 목적이에요. 그래서 얘의 역할은 아래층에서 떠드는 소리가 이렇게 흘러가지고, 여기 구체에 부딪히기 전에 아예 여기서 상쇄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모포용 단열재를 천장재 위에다 이렇게 얹혀놨어요. 그래서 얘는 아래층에서 올라오는 소음을 막는 것이 공기 중의 소음을 막고, 얘는 위층에서 바닥에 작용하는 그 충격 소음을 또 막는 역할을 해줘요. 이걸 다 해주면은 꽤 잡을 수가 있을 거예요. 저런 상세 처리하고. 이것도 자세히 보면은 이 충격 소음재를 벽하고도 이렇게 맞물리게 했죠. 그래서 만약 이쪽에 이렇게 올려주지 않으면 바닥판이 진동을 하면 벽에 연결이 되고, 그래서 벽을 통해서 아래층까지 전달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벽하고도 이렇게 구분을 시켜놓은 거예요. 묵은 콘크리트 바닥판은. 그리고 바닥에 또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한국 같은 경우는 온돌이고 지금 서양도 다 써요, 온돌을. 굉장히 뭐랄까 쾌적함이 되게 좋거든요. 다른 온돌 어떤 방식보다도 온돌이. 크게는 전기식하고 이제 온수식으로 나누는데, 전기식의 장점이라면은 습기가 들어갈 일이 없으니까 어, 설치하기가 되게 좋죠. 그리고 그게 열선일 수도 있고 뭐 필름으로도 많이 나와요, 요즘에는. 근데 전기를 쓴다는 어떤 문제는 잘 염두에 둬도 되고, 시공은 간편하고 빠르게 덮여지나 추계 효과는 미약하다. 왜냐면 공법상에 얘는 그냥 전기불을 딱 켜면 바로 들어오고 전기불 끄듯이 딱딱 켜지고 꺼지는데, 추결층은 보통 만들질 않아요. 당연히 추결층을 만든다 그러면은 좋긴 하겠죠. 근데 단점이 있어요. 전기식 같은 경우는. 얘가 전기기 때문에 전기가 흐르는 동안 켜지고 꺼지는 그런 순간적으로 덮여지고 순간적으로 차가워지는 그게 장점이거든요. 근데 추결층 한쪽에다가 만들게 되면 얘까지 덮여줘야 돼요, 추결층은. 그러니까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보통 전기식에는 추결층을 생각을 안 하죠. 그래서 목조 바닥으로 마감을 하고 목조 구조물이다, 집이. 그러면은 그 서양 같은 경우는 전기식으로 많이 단열을 해요. 바닥 단열을 해요. 난방을 해요.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마루가 있을 때 거기다가 이거는 지금 소음 단열재를 붙여놓은 곳이고, 그 위에다가 전기 열선이 지나가면서 바닥판을 덮이는 거고, 얘가 이제 소음 단열 역할도 하겠지만 어느 정도 보온 역할도 하죠. 열 손실을 막는 역할도 하게 돼요. 근데 얘는 추결은 아니에요. 단열재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이렇게 제품마다 굉장히 다양한데, 이렇게 쇠판으로 해서 그 열선의 코스를 잡아주는 제품도 있고, 고무판처럼 생기고 거기에 단열재 충전이 되고 우레탄으로 거기에 열선이 미리 박혀 있는 경우도 있고, 제품마다 굉장히 다양해요. 온수 파이프식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거죠. 그래서 뜨거운 물이 흐르는 엑셀관을, 엑셀이라고 부르는데, 그 온수관을 미리 바닥에다 한 다음에 거기다 시멘트로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단열재를 미리 깔고, 얘가 이제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묵은 콘크리트를 까는데 걔가 이제 추결층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둘이 합하면 한 150mm 정도 하게 돼요. 네, 건식 공법도 있고요. 거기에 이제 플라스틱 트레이 같은 게 있어서 거기에 이제 온수판이 엑셀 관이 미리 묻혀져 있는 건데, 얘는 추결 효과는 미약하다. 전통 방식에 비해서. 근데 시멘트까지 설치하는 습식으로 하게 되면은 추결 효과가 있어요. 건식으로 하면은 빨리 뜨거워지고 빨리 차가워지지만 추결 효과가 없는
반면에 습식으로 하게 되면 축열 효과가 있지만 빨리 뜨거워지거나 빨리 차가워지지 않는다. 재래식도 마찬가지고요. 재래식하고 그냥 요즘의 습식하고 차이가 있다 그러면은 재래식은 콩자갈을 쓰는 게 있어요. 그럼 요즘에 왜 안 쓰냐? 콩자갈을 어떻게 하면 단열재를 하고 그 위에다가 콩자갈을 하고 비닐을 깔고 그 위에다가 콩자갈을 하고 이렇게 가거든요. 근데 시공하는 도중에 콩자갈 위를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러면 밑에 깔아놓은 단열재가 다 표면이 파괴가 돼요. 그리고 온수 방식이기 때문에 온수 파이프가 어디가 터진다. 그렇게 되면 되게 안 좋아지죠. 콩자갈 때문에. 하지만 축열 효과는 콩자갈층이 되게 좋기 때문에 요즘에도 그냥 동네에서 단열 바닥 온수 공사를 하게 되면 아저씨들이 콩자갈을 굉장히 많이 써요. 그래서 보통 바닥 온돌바닥을 보면은 지금 보온재를 아예 딱딱한 질석계 보온재를 썼어요. 스티로폼 같은 거 하면은 균열이 굉장히 많이 생기기 때문에 위에 비닐 하나를 깔고 여기 누수가 되는 걸 우려를 해서 그리고 묵은 콘크리트 치고 묵은 콘크리트 안에 엑셀 파이프가 이렇게 지나가게 돼 있고 그리고 콘크리트 친 다음에 또 수평을 다지기 위해서 레벨 콘크리트하고 그 위에다가 실내 마감을 했어요. 그래서 총 한 120 정도로 지금 잡아놨네요. 만약에 온수 온도를 하게 되면은 습기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단열재는 XPS가 적당을 하고 그리고 아예 이걸 쓰지 않고 경량 기포 콘크리트를 써도 된다. 경량 기포 콘크리트는 그 안에 미세한 공기 입자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두께는 더 높게 잡아야 되지만 단열 역할을 하고 XPS나 EPS 단열재처럼 표면이 부드러워가지고 깨지질 않아요. 그래서 질석계 보온재라든지 경량 기포 콘크리트로 단열재를 대체하기도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바닥에 대해서 또 알아둬야 될 것은 액세스 플로우라는 게 있는데 주로 전산실에서 써요. 그래서 바닥이 떠 있는 거고요. 떠 있는 바닥 밑으로는 각종 전기 배선들이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컴퓨터 장비가 굉장히 많다. 그래서 거기 전선이 굉장히 많이 움직이고 그리고 가구 배치를 새로 함에 따라서 전선 배치도 새로 해야 된다. 그럴 경우는 주로 이제 사무실이 되겠죠. 액세스 플로우를 주로 바닥에 설치를 해요. 자, 그래서 이런 거예요. 액세스 플로우 오피스 바닥인데 걸어 다니면은 오피스 바닥 같은 경우는 컴퓨터 많이 쓰는 일반적인 사무실 같은 경우는 바닥이 좀 이렇게 마루 바닥에 걸어 다니는 것처럼 이렇게 쿵쿵 울린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게 되는데 그 경우는 액세스 플로우일 가능성이 높아요. 밑에 이렇게 피데스탈로 바닥 합판을 바닥 부재를 이렇게 잡고 있고요. 조그만 기둥들이 이렇게 잡고 있고 그 밑에 공간에 전선 배치를 굉장히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뭐 심지어는 공조관 같은 설비도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뭐 화장실 같이 물을 막 많이 쓰는 물을 갖다 쏟아붓는 그런 바닥이 있다 그러면은 실내에다가 이제 방수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타일 바닥 같은 경우는 방수 몰탈하고 방수 몰탈층 위에다가 타일을 붙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게 이제 화장실일 수도 있지만 건물의 로비도 그럴 수 있어요. 거기도 이제 돌바닥으로 처리를 하게 되지만 적어도 방수층까지 방풍실까지는 비가 오는 날 빗물에 바닥이 젖는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런 식으로 방수 처리를 해주죠, 바닥에다가. 자, 거의 끝이에요. 자, 바닥 마감재를 볼 텐데 보통 콘크리트로 바닥을 만든다 그랬을 때 보다 바닥 몰타를 하고 그에 마감재를 설치하거든요. 그게 마루일 수도 있고 타일일 수도 있고 되게 다양한데 바닥 몰탈로만 마감을 할 수도 있어요. 주로 카페 같은 데 가보면은 뭐 우리 홍문관 1층에 있는 나무 카페 같은 데 바닥이 그냥 몰탈로 마감이 돼 있죠. 대신에 거기에 이제
에폭시를 해가지고 반짝반짝 빛나게 표면을 이렇게 강화시켜놨죠. 그래서 우리가 일단 이 바닥에 들어가는 몰탈 자체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용도에 따라서, 뭐, 디자인에 따라서, 뭐, 기능에 따라서 염두에 두고 마감을 어떻게 할지 선택을 하게 돼요. 바닥 몰탈 위에 만약 마감을 따로 별도로 하게 되면은 페인트를 칠할 수도 있고, 도막이 될 거고요. 아니면 부드러운 재질을 깔으면 뭐, 타일부터 장판까지 있는 것이 있고, 딱딱한 거는 타일이나 석재, 장판 타일 아까 연지는, 그리고 뭐, 마루가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일단은 바닥 몰탈만 가지고 하는 미장을 봤을 때, 보통은 한 50mm 정도로 타설을 하게 되고, 그 안에 이제 묵은 콘크리트라고 이제 부르는데, 와이어 메쉬 같은 거를 보강을 해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 여러분들이 좀 잘 알아야 되는 거는 콘크리트랑 되게 비슷한데, 양생이 된다는 얘기죠. 근데 콘크리트랑 비슷하게, 부은 지 한 하루만 지나도 얘가 되게 표면은 딱딱해져요. 걸어 다녀도 될 정도로. 그래서 얘가 다 됐다고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그 1mm 두께당 하루의 양생 기간이 있다고 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50mm 했으면은 뭐 근 한 달은 건조시켜야 되는 거죠, 충분히. 자, 왜 이게 중요하다고 얘기하냐면은 그 온돌바닥 때문에 그래요. 보통 공사를 하게 되면은 온돌 공사를 동네에서 한번 시켜보세요. 그러면 아저씨가 어떻게 하냐면은 이 바닥에 시멘트 치자마자 바로 어느 정도 약간 굳었다고 생각하면은 바로 보일러를 켜버려요. 그래서 온수 파이프를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빨리 습기가 증발을 하면서 바닥이 빨리 마르는 효과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한 양생 기간을 거치지 않게 되고 굉장히 급속도로 바닥이 마르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균열이 발생을 해요. 그럼 결국은 그게 온돌 바닥의 하자로 이어지고요. 그래서 그 아저씨는 1, 2년 지난 다음에 다시 하자가 생겨서 공사를 다시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하지만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할 짓이 아니죠. 그 온돌바닥 계속 뜯어고치고 공사를 하는 게. 그리고 대부분 거의 100이면 100 동네 업자들은 다 그런 식으로 공사를 해요. 그러니까 절대로 옆에서 그거 공사하면은 틀지 않도록 감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 달 동안 놔두도록 충분히 양승이 잘 되도록 그래야지 균열이 안 생겨요. 그래서 보면은 지금 엑셀 파이프 깔고 막 시멘트를 갖다 불이 붓고 있죠. 평활하게 미장 쫙 해놓고 이렇게 해갖고 적어도 한 달은 지나줘야지 제대로 양성이 된다. 아래 두 가지 방식으로 표면을 정리하는데 흑손으로 마감할 수도 있고 셀프 레벨링 그 시멘트를 몰타를 하게 되면은 얘는 굉장히 점성이 높아가지고 액체처럼 쫙 퍼지거든요. 그러면 그 스스로 수평한 바닥면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흑손을 사용하게 되면은 지금 굉장히 거대한 흑손을 대걸레 자루에다 붙여가지고 좀 하는데 이 아저씨 신발 신는 것도 보면은 지금 평평한 나무판 위에다가 신발을 신고 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굉장히 그 넓게 수평하게 만들고 이런 기술자들은 금세 잘해요. 기계식으로도 평평하게 만들기도 하고 여기 선풍기처럼 생긴 거에 4개의 흑손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돌려가면서 이렇게 평평하게 다지기도 하고. 근데 이 모든 게 굉장히 손이 많이 가야 되는 어떤 작업이기 때문에 아예 셀프 레벨링 몰타를 쓰게 되면 얘는 점성이 높아서 쫙 붙고 쫙 뒤로 빠지게 되면은 얘 자체가 액체 표면처럼 균일한 수평면을 만들게 돼요. 얘가 셀프 레벨링이에요. 시멘트 바닥 몰탈은 보통 40mm 두께일 경우는 8mm 골재를 사용하고 균열을 줄이기 위해서 수분을 줄이는 게 낫다. 근데 그 몰탈에다가 그 골재 같은 거를 섞어 놓고 그 다음에 얘를 표면을 일정하게 갈아내면은 그 골재 단면이 노출이 되면서 일종의 텍스처 같은 게 나오죠. 그래서 그렇게 만든 것 중에 하나가 우리 학교 교실 바닥에 굉장히 흔하게 쓰인 테라조예요. 근데 테라조는 사실은 굉장히 예쁘게 만들려고 대리석을 대체하기 위해서 만든 기법인데
그게 한국에 적용이 되면서 굉장히 획일적으로 적용이 되면서 오히려 안 예쁘게 굉장히 칙칙한 패턴으로 많이 사용이 됐어요. 그래서 별 느낌의 어떤 그 고정관념이 생겨버렸어요. 한국에는 안 좋은, 예쁘지 않은 걸로. 근데 테라조는 사실은 굉장히 예쁠 수 있고, 요즘에 다시 유행이 돼요. 예쁜 패턴으로. 예쁜 재질과 색깔로 해서. 자, 마감 목적으로 백색 시멘트, 염료, 다양한 색의 골재를 배합을 하고 광택이 나도록 연마시킨 그 몰탈이에요. 그리고 뭐 줄눈을 뭐 2m, 2m 간격으로 설치를 하기도 하죠, 금속으로.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교실을 보면은 바닥에 황동 그 줄이 2m 간격으로 이렇게 네모네모하게 들어가잖아요. 꼭 그것만이 방법이 아니니까 자기가 그렇게 하기 싫으면은 다른 방식으로 줄눈을 내도 되고 다른 패턴으로 내도 돼요. 자, 그래서 보면은 음, 이게 테라조 표면이에요. 근데 왼편에 보이는 것을 더 많이 쓰고 저것을 한국에서 테라조라 그러는데 보통 회색 시멘트에다가 그 자갈 넣고 개를 갈아버리는 바닥을 많이 쓰고 많이 시공을 했었고 개를 이제 테라조라고 많이 부르죠. 근데 원래는 예쁘게 하기 위해서는 백색 시멘트를 넣고 갈아버리는 수법을 쓰는 게 더 적합하다는 얘기고요. 아스팔트 테라조라는 것도 있어요. 그 아스팔트는 기본적으로 그 아스콘이 그 역청에다가 거기다가 자갈 같은 걸 넣고서 시공한 걸 아스콘이라고 그러고 그게 이제 우리가 아스팔트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테라조에 들어가는 것처럼 아주 조그만 세석을 섞어 놓은 다음에 갈아내면은 얘는 아스팔트 테라조가 돼요. 그럼 까만 바탕에 조그만 돌 색깔이 박혀 있는 바닥이 되는 거죠. 장점이 있다면 얘는 방수성이 굉장히 높죠. 아스팔트니까. 그리고 어느 정도 탄성은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되게 보기 드문 바닥이 돼요. 방수바닥, 방수성이 필요한 바닥인데, 내가 예쁘게 하고 싶다. 그러면 이런 걸 할 수도 있어요. 물론 시공할 때 냄새가 엄청나게 나겠죠. 합성 레진 몰탈도 있어요. 에폭시 규사가 섞인 몰탈로 하는 시공이에요. 그래서 뭐 그림을 보면, 이런 것. 왼편 같은 경우는 지금 아스팔트 테라 쪽, 오타가 났네요. 오른편 같은 경우는 지금 레진에다가 모래를 섞었는데 색깔 있는 모래를 섞어가지고 저런 식의 어떤 고운 표면을 만들 수도 있어요. 자, 거기까지 몰탈만 가지고 하는 마감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이제는 뭔가 칠하는 도막 마감을 볼 텐데 보통 위에다가 3 내지 5mm 두께로 하게 되고 바닥에 어떤 성능을 생각을 해서 공장 같은 데 주로 사용을 하게 되는데 레진층을 만들다 그러면 레진이 굉장히 견고하거든요. 그래서 에폭시 레진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카페에서 많이 볼 수가 있는데 되게 투명하고 광택도 있고 근데 그런 어떤 시각적인 이유에서 보통 쓰는 건 아니었고 처음에는 그 성능 때문에 그래요. 내구성은 MMA보다는 좀 낮다. MMA 레진은 내화학성이 높고 폴리우레탄은 이제 합성 계열인데 신축성이 높고 신축 팽창에 되게 좋다. 보면은 이렇게 되죠. 그래서 지금 레진 종류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고 이런 건 이제 실제로 마크업 해보고 샘플 보면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면 돼요. 표면이 굉장히 강화가 되는 거예요. 시멘트 표면이. 시멘트는 대부분 레진이 투명하기 때문에 시멘트가 보이기도 하고요. 연질 마감재, 부드러운 계열은 이제 고무장판 같은 것도 있죠. 요즘에 많이 안 쓰지만 순수하게 이제 고무판을 쓰게 되면 마찰력이 엄청나요. 그래서 미끄럼 방지 효과, 그다음에 충격 소음 단열 차단 역할도 하게 되고 그런 비슷한 계열의 리놀륨도 있어요. 요즘에 많이 안 써요. 옛날에 그 고무장판을 이전에 나왔던 게 리놀륨이에요. 이런 식으로 왼편에 고무장판도 있고 리놀륨 장판도 있어요. PVC 장판이 요즘에 제일 많고 굉장히 싸고요. 하지만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열기에 굉장히 취약하고요. 그리고 프린트 굉장히 다양한 프린트를 하게 되죠. 근데 그게 이제 몇 년 쓰다 보면 바닥에 그 프린트된 텍스처가 다 사라지면서 해지면서 하얀 면이 노출이 되고 그렇게 좋은 바닥재는 아닌 거예요. 싼 맛에 그냥 쓰는 거죠. 카펫은 이제 당연히 탄성이 있고 열전들이
낮아서 방음 효과도 있고, 이제 따뜻하고, 굉장히 고급 소재죠. 호텔 같은 데서 주로 쓸 수 있고, 한국에서는 굉장히 흔치 않은 거예요. 카페트 바닥을 아예 시공을 한다. 그렇게 되면. 근데 서양은 굉장히 많이 써요. 심지어 뭐 복도라든지 여기저기 다 쓰죠. 어, 근데 이제 관리가 굉장히 까다로워요. 이게 섬유질이다 보니까 때가 잘못 고 청소가 어려워요. 그래서 보통 그 거품 내는 기계 같은 거 가지고서 환절기에 봄이라든지 그런데 1년에 한 번씩은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묵은 때가 다 벗겨낼 수 있어요. 그리고 다 말려야 되고 마치 머리 감은 것처럼 한 번에 쫙 적셔가지고 비누로 거품 낸 다음에 그리고 또 다 말려줘야 돼요. 그래야지 쓸 수가 있어서 굉장히 손이 많이 가요. 근데 그만큼 어떤 그 고급스러움이라든지 걸어 다닐 때 소리도 안 나고 따뜻한 효과도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한국에서 만약 카페트를 쓴다 그러면은 진짜 카페트를 쓰는 건 아니고 그 카페트 타일을 쓰죠. 그래서 저런 식으로 타일 형상을 붙여가지고 접착 시공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리고 관리는 거의 안 하고 이제 만약 이게 더러워진다 그러면 교체해가지고 다른 타일로 다시 교체를 하는 식으로 하게 되죠. 그리고 장판 타일은 저런 식으로 거의 나무 그 마루판 보듯이 저렇게 굉장히 다양한 텍스처가 있어요. 그리고 뭐 카펫 같은 텍스처도 있고 장판 타일은. 그리고 진짜 카페트를 쓰게 되면은 직조 그 유형에 따라서 표면의 재질이 굉장히 많이 다르거든요. 그런 걸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한국에서 쓸 일은 그렇게 많지 않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한국에서 쓰게 되면은 호텔이라든지 굉장히 그 고급스러운 실내 바닥 마감을 할 때 쓰게 될 거예요. 경질 마감재, 이제 딱딱한 거 이제 주로 이제 돌 있죠, 자연색. 그게 이제 뭐 인조석일 수도 있고, 그 돌의 종류에 따라서 실의 기능하고 비추어서 결정을 해야 되고, 뭐 방음성 당연히 취약할 테고, 출연성은 좋은 장점이 있다. 볼까요? 이런 바닥. 뭐 이거는 뭐 굳이 제가 샘플 안 보여드려도 여러분들이 흔하게 건물 로비에서 바닥 봤을 거예요. 자기질, 독이질 타일이 있는데 자기질은 점토에서 구워가지고 유리가 그 단면에 타일의 그 성분이 유리처럼 결정이 녹아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흡수성이 없고 유리처럼 깨져요. 그러니까 화장실 바닥 같은데 물이 많이 있는 곳에 쓸 때는 자기질 타일을 시방하는 게 좋죠. 겉으로 표면만 봐서는 이게 자기질인지 독이질인지 알 수 없어요. 단면을 봐야지 알거든요. 근데 독이질은 표면만 가공을 한 거예요. 굽긴 구웠는데. 그래서 단면에 어느 정도 입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만약에 습기를 흡수한다 그랬을 때 성능이 안 좋아져요. 그래서 독이질 타일은 뭐 벽이라든지 부엌 벽이라든지 그런 데 쓸 수 있지만 화장실 바닥 같은 데는 적합하지 않고요. 자, 그래서 바닥 뭐 타일이야 종류가 무지하게 많으니까 그런 거 이제 여기저기 알아보면서 뭐 수입산 타일도 보고 하면서 이제 결정하면 될 거고요. 네, 마루 같은 경우 마루 한국에서 시공 많이 하죠. 이 통인그루브가 뭔지 TNG라고 보통 부르는데 마루 너를 보면은 이렇게 암수 단면을 갖고 있어서 서로 이렇게 껴 맞춰서 넣을 수가 있어요. 그걸 이제 통인그루브라고 그러고 그거 말고도 블럭 마루가 있어요. 목재인데 블럭이에요. 그리고 주로 블럭을 쓸 때는 나이트 단면이 노출되는 방식으로 많이 써요. 그렇게 되면은 바닥이 굉장히 견고해가지고 목재지만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쓸 수가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무늬 쪽이 표면에 노출되도록 하면은 무늬는 부드럽기 때문에 많이 오랫동안 그만큼 견고하게 오래는 못 쓰죠. 이제 무늬를 일부러 보여주려고 쓰는 경우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텅앤그루브 보여주는 건데 암수 단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맞물려 가지고 너를 껴 맞출 수가 있게 되겠죠. 틈새가 없게. 이게 이제 보통 마루 널은 저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블럭 마루를 쓰게 되면은 저런 식으로 이제 왼편에 있는 것처럼 나이트가 노출이 되게 하는데 여기 이제 레진 질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수직으로 힘이 작용하다 보니까
훨씬 더 견고한 단면을 갖고 있어요. 이런 바닥을 여러분들이 어디서 봤는지 모르겠네요. 이 틈새를 메꾸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 경우 이제 틈새가 약간씩 조금 뒤틀어지면은 벌어지고 해서 하나씩 다 떨어지고 그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블록 단면 어쨌든 단면 나이테가 노출이 되게 자르게 되면은 훨씬 더 견고한 장점이 있다. 근데 무늬가 이렇게 노출이 되게 하면 무늬를 보여주는 데 있어서는 장점은 있지만 이런 식의 여러 가지 다양한 무늬를 만들 수가 있는데 얘처럼 그렇게 견고하진 않아요, 표면이. 그리고 마루 종류가 실제 나무를 사용을 하게 되면 원목마루라고 그러죠. 근데 한국에서 원목마루라고 그랬을 때 실제 이게 통나무가 아니고 보통 무늬목을 3mm 이상 되는 무늬목을 붙인 합판 위에 붙인 그 마루널 제품을 원목마루라고 해요. 어쨌든 그 실제 나무예요. 원목마루는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게 무늬 두께랑 상관이 없이. 온돌마루도 역시 이제 무늬목을 붙이는데 얘는 정말 얇은 걸 붙이고 원목마루는 그보다는 좀 더 두꺼운 걸 붙인다는 그런 차이. 그리고 표면 강도는 낮아가지고 온돌마루 같은 경우는 스크래치가 나면은 그 뒤에 합판이 그냥 바로 노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원목마루에 비해서는 조금 싼 가격이에요. 그리고 마루 시공을 할 때 이렇게 지금 띄어가지고 시공을 타카로 박아갖고 시공할 수도 있고 한국에서는 주로 이렇게 본드로 해서 성행그루브식으로 해서 붙이는 식의 시공을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원목마루 같은 경우는 한 3mm, 5mm 정도 되게 이 겉에 붙이는 두께가 꽤 상당한 반면에 온돌마루 같은 경우는 지금 두께가 안 보이는데 겉에서는 딱 원목이 보이지만 스크래치가 날 경우는 합판이 바로 노출이 되는 한계가 있어요. 합판마루는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무늬목이 붙어 있다. 근데 표면 강도가 온돌마루보다는 근데 강화 처리가 돼 있다는 차이점 표면이 표면 강도가 온돌마루보다는 강하다. 하지만 여전히 습기 취약에 취약하고 접착 시공을 한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흔하게 마주치는 것은 아마 강마루랑 강화마루인데 합판마루라든지 원목마루, 온돌마루랑 달리 얘네들은 나무처럼 보이지만 나무가 아니다. 그러니까 필름지가 부착이 되어 있는 것이다. 강마루는 표면 강도가 강하고 접착 시공을 하고 강화마루는 접착 시공을 하지 않는다. 그냥 통행구를 해서 꽂아 놓기만 한다. 대신에 서로 밑에서 이격할 수 있고 바닥판에서 이격할 수 있고 미끄러질 수 있도록 PE폼을 바닥에 깐다. 강화마루랑 강마루의 차이는 이름은 상당히 비슷한데 접착제를 쓰냐 안 쓰냐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강마루 같은 경우는 저렇게 접착 시공을 하니까 저 경우 더 견고하게 그 제자리에 붙어 있겠죠. 그러니까 수축 팽창으로 인한 틈새가 벌어지고 안 벌어지고 그런 문제는 덜 할 거예요. 근데 강화마루 같은 경우는 약간 그런 경향이 있을 수가 있어요. 대신에 부직포를 밑에 깔아놨기 때문에 슬라이딩 하면서 움직이는 정도까지는 허용을 해요. 거기까지 오늘 강의입니다. 오늘은 바닥에 대해서 마감에 대한 설명이 굉장히 제한적이었는데 다음 시간부터는 마감에 대한 설명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그래서 디자인하고 맞닿는 측면이 굉장히 높을 거예요. 다음 시간부터는. 오늘 강의 했는데 질문 있으면은 여기 얘기해 볼래요? 채팅창에? 없나요? 자, 카운트다운 할게요. 자, 여기 누가 질문했네요. 시공 완료된 건물 지하 바닥을 다시 시공해서 지하층 깊이를 늘릴 수 있냐? 가능은 해요. 근데 굉장히 비싸겠죠. 그러니까 기초 바닥을 뚫고서 내려가는데 그 기초에 팔도 박아놓고 말뚝도 박아놓고 굉장히 특수한 기초였다. 그러면은 거의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런 이유로. 근데 일반적인 기초다. 그렇게 되면 거기 바닥을 뚫고서 할 수는 있는데 문제는 거기서 이제 흙바닥을 파면서 판벽을 껴놓고 터파기를 하면서 내려가야 되잖아요. 그럼 거기에 사용되는 장비가 되게 커다란 장비겠죠. 그 장비가 들어갈 수 있을 어떤 지하층의 상태냐.
그게 뭐 굉장히 층고가 높은 지하 주차장이다. 그러면 어느 정도 가능성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층고가 굉장히 낮은 일반 주택 정도다. 그러면은 장비 반입 때문에 어려울 수는 있을 거예요. 돈으로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자, 그다음에 또 질문 있어요? 카운트다운 해볼게요. 10, 9, 8, 7, 6, 5, 4, 3, 2, 1. 그럼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